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대 페미니즘 문학 작품선 신여성 운명과 선택 중에서 이선희 작가님의 계산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희 작가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가님은 1911년 12월 17일 출생해서 사망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성장기 대부분을 원산에서 보냈다. 그녀에게 항구도시 원산은 추억의 장소이면서 도시적 감수성을 형성하는 배경이 된 곳이다. 이선희 소설의 도회적 감성 저변에는 바로 원산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다. 1928년 원산 루시 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으로 상경하여 이화여전 성악과에 입학했지만 후에 문과로 전공을 바꾸었고 약 3년간의 수학 끝에 중퇴한다. 1933년부터 개벽의 기자이자 신여성 편집자로 일했고 그 후 잠깐 카페 여급 생활도 했다. 1938년 조선일보 학예부 신문기자를 거쳐 1940년에는 신세기 기자로 활동했다. 1934년 12월 중앙에 단편소설 가등을 발표하면서 약 10년간 소설가로 활동을 했다. 1935년에 같은 고향 출신인 극작가 박영호와 결혼하였다. 1946년 남편에 이어 같은 해에 월북하였다. 월북 이후 이선희의 사망 연도는 확실하지 않다. 작사가로도 활동하였으며 작품으로는 유선형 만세, 생초목 사랑, 미운 사랑, 고운 사랑, 눈물의 탄원서 등이 있다. 등단작 가등 외에 중편소설 처의 설계, 장편소설 여인 명령 등 10편의 단편소설과 2편의 중편소설, 1편의 장편소설, 수십 편의 산문과 기사, 글 등을 발표하며 1930년대에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식민지 근대화 시기에 도시에 생성된 가부장적 이념들과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결합을 백화점 여점원이나 카페 여급 같은 도시 서비스직 여성의 내면 묘사를 통해 탁월한 형상화를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계산서 이선희 1937년 3월 조광에 발표된 글입니다. 아뿔싸 또 밤이 오나 보다. 바람이 모래알을 몰아다가 내 방문 창호지 위에 탁 뿜고 내뺀다. 나는 밤이 무서워 견딜 수가 없다. 문틈으로 흉악한 눈이 엿보는 것만 같아서 보자기를 쳐놓았건만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내가 집을 떠난 지가 벌써 7째의 밤. 앞으로 몇 조각의 밤을 더 누릴 목숨인지 모르거니와 밤에 펄럭이는 휘장 속에서 불길한 까마귀와 같이 떨고 있다. 내가 시방 와 있는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노? 아마 지도를 펴놓고 보면 어디이고 한 점 찍어 놓았으련만 지금 내게는 그런 것이 대수가 아니다. 두만강을 끼고 며칠이고 왔다. 두만강의 돌들은 검은 개흙을 뒤집어 쓰고 누런 강물 밑에 말없이 엎드려 있었다. 강을 건너면 거기는 오랑캐의 땅으로 산은 낮고 평평하며 흙은 고약과 같이 검누르다. 나는 이 검누른 벌판으로 호르마차를 달린다. 짚을 깔아 자리를 만든 마차 속에서 호인, 만주인을 말합니다. 호인 차부에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세상에 살아있는가 싶지 않았다. 대체 사람의 두뇌란 어떻게 옹졸한 것인지 서울의 다가를 헤엄치며 이 광야의 바람소리를 곁들여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천재의 요술일 뿐이다. 하늘을 뚜껑으로 삼고 서글픈 바람만이 몸부림치는 이 광대무변한 들을 도심의 향락을 주무르며 생각할 수 있기엔 우리의 뇌장이 너무도 적다. 나는 이 땅 위에 끝이 없이 마차바퀴 자국을 내며 갔다. 이것은 정녕 꿈도 아니요 현실인 것이 가끔 가다가 노정표가 엄연히 꽂혀 있어 이것도 한낮의 완전한 국토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리를 가다가 혹 십리를 지나서 몇 채씩 호인의 집들이 있다. 집들은 크고 육중한데 창문은 하나나 둘 혹은 그 넓은 벽에 조그맣게 뚫렸다. 마적과 바람을 막기엔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어둡고 우중충한 그 속은 아편 냄새와 도야지 기름과 수박씨가 있을 것이다. 아직도 원시 형태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호인들은 진때 투성이다. 소매 긴 검은 손이 진때로 번들번들하게 절어서 가죽처럼 뻣뻣해서 좀처럼 헤어질 것 같지 않다. 호인의 부락에 이르면 옥수수와 감자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조 이삭이 허리를 두르고도 남을 만큼 길다. 울타리도 없는 마당에 베개통만큼한 감자를 도야지 떼들이 파먹고 돌아간다. 대륙의 태양은 동아줄 같은 광선을 쏟는다. 내가 마신 두어 종지의 멀건 좁쌀 미운 물이 4, 5일 동안의 영양가치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마음과 썩어 들어가는 암증이 내 육체를 넘어뜨리고 말았다. 나와 동행하는 그 마나님과 그 아들은 내 좋은 길동무였다. 나는 내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엉터리로 꾸며댔으나 그들은 한번 귓속으로 굴러들어간 말은 다시 의심할 줄 모르는 듯이 그대로 믿어주었다.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면 나를 마차 속에서 안아내릴 때 같아서는 다시 회생될 것 같지 않더라고 한다. 머리가 횡댕그레한 것이 매물 돌고 난 것 같다. 차차 의식이 회복되어 가는 모양이다. 나는 이 몽롱한 의식 속에 오히려 더 강하게 두드러진 기억의 줄을 더듬으면 능히 7밤 전의 이야기를 주울 수 있을 것을 심히 다행으로 생각한다. 내가 그 친절한 노파의 주선으로 이 불악에 머무른 것도 벌써 하룻밤 하루낮이다. 나는 여기가 어디인지 알 턱이 없다. 지금 내게 지리적 상식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이랴. 오직 이 황막한 벌판에 암흑이 가로누워 있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다. 이 불악엔 대다수의 호인과 약간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 어디서 흘러왔는지 모르는 두어 가족의 100개 노인, 1917년 러시아 혁명 반대파에 속하는 러시아인을 말합니다. 100개 노인이 있다. 나는 이왕이면 좀 더 여러 가지의 생활을 씹어보고 그 중에 빵 장사하는 100개 노인의 집에 유숙하기로 했다. 내 방은 삼면이 흙벽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마루를 깔지 않고 맨 봉당으로 되었다. 그리고 앞문에는 휘장을 치고 드나들게 되었다. 카차, 차이콥스키, 토네치카, 내 신세와 같이 영원한 거지들이다. 어깨와 몸이 한데에 꼭 달라붙은 호박 같은 마나님은 검은 쇼를 두르고 머리엔 찻빛에 수건을 썼다. 벌써 램프에 기름을 2번이나 넣었는데 또 거의 졸아든 모양이다. 벽에 대놓은 나무 침대 위에 헌 담요가 너무도 초라하여 영하 20도의 한기를 막아줄성 쉽지 않다. 스토브 위에 사모발이 끓는다. 맞은편 벽에 어떤 제정시대의 장교의 초상화가 거미줄 속에 군기가 끼어 매달려 있다. 나는 어서 내 의무인 긴 이야기를 쓰기로 하자. 나는 내 남편이 자동차에 치이거나 혹여 뜀박질하는 말발굽에 채여서라도 다리 하나가 없어지기를 바랐다. 그 이유란 지금으로부터 7달 전에 나는 다리 하나를 잃고 훌륭히 절름벌이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앉게 된 까닭이다. 나는 다리가 하나인데 만일 내 남편은 다리가 둘이 되면 필경 우리 사이의 균형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균형을 잃는 것은 언제든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나와 내 남편이 살던 집의 동네 이름과 번지수를 아는 사람은 우리들의 많은 직위와 친구 사이에 하나도 없었다. 문 앞에 명함 한 장이 붙어 있지만은 7간 집에서도 우리 방은 옆으로 꼭 박힌 구석방이었다. 우리의 식구로는 내 남편과 나와 그리고 인형까지 도합 3식구였다. 내 남편은 김이라고 하고 나는 봉이라고 하고 또 인형은 앨리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들의 세 개의 성과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었다.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그 두 부의 모와 같은 구석방에서 어릿광대와 같이 유쾌했다. 나는 대단히 해프고 미욱한 주부였다. 쌀값보다 과자값이 더 많고 일상 사들인다는 물건은 쓸만한 것보다 장난감이 더 많은 형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을 가리켜 자칭 모조가정 혹은 소형가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세월은 오래지 않아 우리에게 별다른 약속을 가져왔다. 그것이란 얼마만 있으면 내가 조그만 아기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엄마가 된다는 새로운 사실을 하느님이 베푸신 이적이라고 생각한 일도 없고 우리들의 생을 무한히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한 적도 없다. 다만 우리는 좀 더 바쁘고 좀 더 부지런해졌다. 우선 집부터 넓은 데로 옮기고 도배를 하고 못을 박고 간장, 고추장을 담그고 마늘장아찌, 조기젓들을 절이고 혼이불을 빨고 남 치마주름을 잡고 버선볼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는 서방님, 나는 아씨. 우리는 더 뜨내기 장난꾼들이 아니고 틀지고 점잖은 양주요. 사무에 충실한 월급쟁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저축하는 무던하고 든든한 살림꾼들이었다. 여기까지 써놓고 보니 이것은 혹 우리 이야기의 서문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후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다른 운명을 맞고야 말았다. 그 엄청나게 다른 운명이란 내가 조그만 아기의 엄마가 되는 대신에 한쪽 다리를 잃는 절임발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사의 손에 쥔 가위와 집게와 침으로 아기를 꺼내고 나는 최후의 고통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내가 다시 눈을 뜨고 그리고 누나를 옆으로 굴려서 희미하게나마 곁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까지는 실로 2달이란 세월이 흘렀다. 고슴도치처럼 수염이 무성한 남편은 내 눈알이 좌우로 구르는 것을 보자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며 이불자락을 얼굴에 대고 마구 비볐다. 미상불 기뻤던 것이다. 나는 날마다 속옷을 거두고 내 왼쪽 다리를 만져보았다. 탄력을 잃고 흐느적흐느적해진 것을 넓적다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고 그리고 그 발랄하던 생명이 어디로 빠져 달아났나 찾아보았다. 침울한 날이 흘렀다. 다락 속에선 쥐들이 달그락거린다. 내 손끝에서 길이 들고 기름기가 돌던 방 세간이며 마루에 놓인 것은 부옇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청승을 떨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방은 너무 덩그렇고 컴컴해서 운동이 부족한 내게는 견딜 수 없이 춥고 불친절하다. 나는 아랫목에 속옷을 두르고 앉아서 하루 종일을 보냈다. 어떤 때는 하도 심심해서 식모를 불러들여 하다못해 옛날 이야기라도 하라고 졸랐다. 이 식모는 내 좋은 반려였다. 내가 공연히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하면 그는 가만히 내 눈물을 씻기고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날마다 내 나들이 옷을 꺼내보는 것이 큰일이었다. 다리미에 불을 담아 달라고 해서 다시 다려서는 쭉 내걸어 놓았다가는 다시 개켜놓고 했다. 나는 점점 성미가 고약해 갔다. 내가 앉은 맞은편 벽에 도배지의 무늬가 보기 싫어 거기에다가 검은 휘장을 쳤다. 그뿐만 아니라 방안을 왼통 도깨비 사당을 만들어 놓았다. 그림이란 그림은 모조리 갖다가 벽이 보이지 않게 붙여놓고 기둥마다엔 조각인형, 거울 같은 바이올린, 나중에는 곰으로 만든 개까지 달아 매놓았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꾸며놓았다가도 금시로 죄다 치워달라고 야단을 했다. 식모는 아주 익숙해져서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째꺽째꺽 해놓는 품이 훌륭한 내 조수다. 이렇게 수선을 피고 난 다음에는 나는 반드시 울었다. 눈을 딱 감고 누웠으면 감은 눈 밑으로 눈물이 샘솟듯 했다. 사람에게 눈물이 이렇게 많아서 품절이 되지 않는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돌아온 남편은 내게 외투 한 벌을 사다 주었다.
이것은 작년 겨울부터 한 벌 장만하려고 나는 조르고 그는 애를 쓰던 것이다. 외투를 내 앞에 펴놓을 때 나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움실해지고 좋았다. 이 새로운 물품이 풍기는 코안이 싸한 신선한 냄새도 좋았거니와 내 병치레에 저금한 것은 물론 있는 것을 모조리 없애버린 옹색한 처지에 그래도 한 벌을 사들고 들어온 그의 정성이 나를 다소간 기쁘게 했을 것이다. 전 같으면야 기다릴 새도 없이 입어보고 마음에 드느니 안 드느니 하고 수다를 떨었을 것이나 그러한 것은 지나간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다. 그는 나를 부축해가며 겨우 외투를 내 몸에 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 앞으로 갔다. 두 사람의 모양이 거울 속에 박혔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놀랐다. 너무도 초췌한 내 모양과 너무도 두드러지게 완전한 그의 모양이 두 사람 가슴에 똑같이 비수를 박는 것처럼 선뜻한 아픔을 주었다. 나는 거울 속을 한참 노리고 서서 내 무섭게 커진 눈과 광대뼈가 내비친 노란 얼굴을 바라보다가 외투 소매를 부드득하고 물어 뜯었다. 나는 성난 짐승과 같이 내 등 뒤에 붙어선 그를 떼밀고 외투를 벗어 방바닥에 동댕이를 쳤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남편은 이 말을 입버릇처럼 내세워가지고 나를 달래려 들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어디가 죽은 것보다 나은 데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소? 는 결국 나를 속이는 엄청난 사기술이었다. 나는 날로 말이 없어져 갔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속옷만 두르고 앉아있기도 했다. 너무도 큰 실망과 큰 괴로움은 내 불구된 육체를 타고 파선한 배와 같이 밑으로 가라앉으려고만 했다. 이리하여 말이란 마음의 표현을 거절했던 것이다. 나는 내 몸에서 다리 하나를 잃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공연히 의붓자식처럼 도시 마음에 버티어 나갈 눈치만 배고 기운이 줄어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화장하기를 잊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화장품이 어디 구석에 흐트러져 있는지도 알기가 귀찮았다. 나는 내 화장품을 남에게 보이기를 아주 싫어하는 성미였다. 그리고 화장품에 쓰는 돈이 제일 아깝지 않고 마음에 흐뭇했다. 어느 날 이웃집 복희라는 철나지 않은 계집애가 놀러왔다가 내 화장품 한 개를 집어갔다고 식모가 야단이다. 아마 떠드는 말을 들어보니 내가 마지막으로 사들인 코티 입술연지를 가져간 모양이다. 나는 파랗게 질리는 대신에 앉았던 자리에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 길게 하품을 했다. 내가 내 화장품을 무시한다는 것은 내 짧은 인생을 통틀어 업신여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쯤 해두더라도 과히 어그러지지 않는 한낱 부녀자의 철학이 됨직도 하다. 남편은 여전히 저녁이면 빈대떡을 사들고 들어오는 극히 선량하고 친절한 가장이었다. 그는 이렇게 불쌍하게 병신이 된 나라도 결코 한평생 아내로 두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쯤이야 믿고 안 믿고의 여부도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12시도 넘어서 꽤 이슥한 때였다. 나는 자리옷을 바꿔 입다 말고 남편에게 어리광 비슷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밖에 좀 나갔다 올까? 나 찻집에 가본 지도 참 오래네. 이것은 정말 내가 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하도 심심하니까 그저 해보는 소리였다. 그런데 남편은 이것을 예상 이외로 너무 진실하게 대답을 해버렸다. 그리고 대단히 서글픈 웃음을 보여주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나가오. 그리고 나간댔자 괜히 몸만 괴로웠지 소용있소? 말이야 옳은 말이니 내가 그 말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입가로 실뱀같이 지나간 그 웃음이었다. 그러면 남편도 내가 다리 하나 병신된 것을 슬퍼하나?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내가 병신된 것을 슬퍼하는 줄만 알았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다. 이러한 것을 눈치라고 하나 보다.
하면 나는 날마다 남편에 대한 눈치가 늘어갔다고나 할까. 제비같이 쏘다니던 그 좋은 바깥 세상은 어디로 갔노? 제비같이 쏘다니던 그 좋은 바깥 세상을 잃었어도 나는 아직도 고독을 모르고 또 내가 앉은 자리가 좁다고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내 마음의 바다 위에 오직 하나의 섬이 있었으니 혹 영원히 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할 피난처, 느긋한 해초의 향기를 풍기는 햇빛의 복지, 길들지 않은 남양의 새와 같은 내가 마음껏 재주를 부릴 수 있는 무인도, 이러한 섬이 곧 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이 섬에서 내가 다리 하나쯤을 잃었다고 그 자유로운 영토가 줄어들 리가 있을까? 타조와 같이 활발한 내 즐거운 장난을 거절할 이유가 될 것인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똑같이 어둠이 왔다. 그 어둠은 도적과 같이 왔다. 이러한 것은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치로 올가미질해서 잡는 것이다. 그와 나는 이 도적과 같이 임한 어둠을 가운데 두고 오랫동안 술래잡기를 했다. 진실로 우리의 애정을 완전한 것이 아니다. 대단히 싱거운 수작 같으나 이것을 몸소 찍어 맛을 본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서는 실로 깜짝 놀라고야 말 진리가 될 것이다. 나는 차차 남편에게 미안을 느꼈다. 그리고 늘상 빚을 진 것 같이 마음이 무겁고 깨름직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위무하기에 애를 썼으나 피차에 어림없는 실패였다. 다리 하나가 무슨 상관이오. 아직 우리에게는 3개의 다리가 더 있지 않소? 그러나 이것은 멀쩡한 거짓말이다. 3개의 다리는 늘 4개의 다리보다 못하다는 것은 나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깨달은 바이리라. 되풀이 하거니와 나는 날마다 그가 자동차에 치이거나 혹여 뜀박질하는 말발굽에 채어서라도 다리 하나가 없어지기를 바랐다. 우리는 가끔 모조가정 시대를 회상하고 그리고 그때에 쓰던 말들을 복습해 보았다. 이 말이란 우리의 날개 돋친 생각을 끌고 다니던 짓궂은 장난꾼이었다. 첫째,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통여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 없는 야릇한 단골말이 많았다. 그 중에도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애칭은 실로 장황한 설명을 요한다. 이전짜이, 뽀르대, 고미, 에그맹이, 빼뚜리, 강아지 등등이다. 이전짜이는 1전짜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시골 정거장을 지나다가 지은 이름이다. 그저께 차를 기다리는 손님이 우리 섞어 도합 4~5명이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조그만 대합실 바깥벽에 아침 햇빛이 또라이를 틀고 있고 그 옆에는 사과장수 늙은 할미가 과일 함지박을 앞에 놓고 우들우들 떨고 앉았다. 그 사과 중에 맨 꼭대기에 놓인 사과 한 알이 가장 작고 한편 모서리가 찌부러지고 빨갛고 보삭한 얼굴을 반짝 쳐들고 우리를 말끄러미 쳐다본다. 저 쬐그만 애기 능금이 죄없이 당신 모습을 닮았구려. 우리는 즐겁게 웃었다. 그리고 노파 앞으로 다가서며 흥정을 붙였다. 일전을 냅세. 노파의 희망대로 일전 한 푼을 주고 그 작고 귀엽고 가엾고 꼼꼼하고 영리해 보이는 애기 능금을 샀다. 이때부터 나는 이전짜이가 된 것이다. 뽀르대, 똑딱선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노라니 산더미같이 육중한 기선이 커다란 몸뚱이를 1000개 바닷속에 철렁 받고 앉은 그 옆으로 쪽박같이 작은 뽀르대가 꼬리를 흔들며 기선의 겨드랑이를 간지르며 돌아다니는 꼴을 보고 그가 지어준 이름이다. 고미. 이것은 우리가 모조가정의 신접살림을 차리던 그해 봄 어느 휴일날 동물원에 놀러갔다가 철창 속에서 염치 없이 뒹구는 곰의 그 유들유들하고 배심 좋은 모양을 보고 지어준 이름이다. 미상불 이름을 붙이자면 바로 엽댕이 쇠그물 속에서
제비처럼 팔랑거리는 구모사루, 거미 원숭이를 말합니다. 구모사루에 해당하련만도 하필 동해도 서해도 닿지 않는 곰에다가 나를 겨눈단 말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내 성미가 너무 팔랑대는 축인, 즉 그 곰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호탕하여 무게 있으라는 교훈 애칭이었다. 이렇게 그는 어떠한 사물에 대하든지 그 중에서 가장 귀염성스럽고 재롱스럽고 얌전하고 알뜰한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다짜고짜 거기다 나를 비교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렇게 나는 그로부터 새록새록이 수많은 새 이름을 지어받을 때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고마움을 감사했다. 이러한 애칭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쓸모있고 보람있는 끔찍한 재물일 거요. 두 사람 사이에 손때 묻은 장난감과 같이 앙그러진 살림살이를 낱낱이 적어놓은 기념비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되풀이는 우리의 사이를 더 한층 어색하게 만들었고 뚜렷한 거리를 보여주었다. 남편과 새 넥타이. 나는 아직도 이 남편과 새 넥타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거니와 어쨌든 그 새 넥타이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을 두 개로 쪼개는 좋은 쐐기였다. 그 불길한 넥타이의 복잡한 빛깔과 무늬는 지금도 내 눈에 박혀 있어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렇듯 무서운 넥타이를 내 손으로 장만했다는 것은 세상에 비극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내 몸이 아직 성했을 때 그 넥타이를 사들이고는 아직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하고 그냥 갑 속에 들어있는 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알느라고 집안이 뒤집히는 통에 언제 그런 것을 생각할 여지가 있으랴. 어느 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마음에 주름을 펴고 제법 곁에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집 살림꾼 식모가 장 보러 갈 때 낄 헌 장갑을 깁고 앉아서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조금 늦게야 남편은 돌아왔다. 전처럼 손에 사과봉지도 들지 않았거니와 잡담제하고 건넌방에 가서 그 새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다. 그 칼날같이 파란 눈초리는 그 새 넥타이와 그 새 넥타이를 메고 있는 두 개의 손길에 훑었다. 어쩐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불길한 예감이 떠올랐던 것이다. 밤에 남편이 새 넥타이를 만다? 무슨 까닭일까? 그리고 왜 그다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황급히 서두를까? 들어올 때만 해도 구두 한 짝이 잘 빠지지 않는다고 그냥 들어서 마당 한복판에 팽개치지 않았는가? 그처럼 눈을 내리깔고 내 얼굴을 꺼리는 것은 무슨 곡절일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저야 다닐까? 별다른 대상이 없어가지고는 저와 같은 몸치장이 되지 않는 법인데. 각막과 수정체로 된 우리의 두 개의 눈이란 얼마나 무디고 둔한 무기인지 내 눈은 기어이 그 넥타이 매는 손이 가지고 있을 듯한 비밀을 찾을 길이 없었다. 나는 괴로웠다. 의심은 도둑고양이와 같다. 이토록 도둑고양이가 쫓아다니는 한 우리의 애정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새 넥타이를 맨 남편이 이 밤에 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좀 더 많은 호감을 사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그는 두어 마디 다녀온다는 말을 마치고 전혀 없이 급하게 나가버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려고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냥 벽에다 몸을 기대버렸다. 도둑고양이와 같은 내 의심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를 미치게 했다. 내 모든 교양이 애써 쌓아오던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굳게 받들던 믿음을 무시하고 끝끝내 이러한 결론을 만들고야 말았다. 남편은 새 넥타이를 메고 두 다리가 성한 계집을 찾아갔다. 얼마나 비밀스럽고 우스운 생각이랴. 그러나 나는 그 밤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지금도 오히려 이것을 믿고 남음이 있는 바다. 나는 외투를 입고 바깥에 나섰다. 눈이 푹푹 빠지는 밤이다. 흥분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몰랐으나 노파에 걱정하는 소리가 어설프게 들렸다.
아유, 큰일 나셨네. 눈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 지경을 하고 어디로 가신담? 나는 행길에 나서서 쏜살같이 달리고 싶었으나 절룩거리는 내 다리는 나를 여지없이 학대했다. 실상 이러한 것은 내게 다시 구할 수 없는 실망과 슬픔을 더했고 또 내 마지막 날을 분명히 선고한 것이다. 나는 길바닥을 거의 톱질하듯 걷다가 가로수 등거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숨을 돌렸다. 일찍이 그처럼 유쾌히 헤엄치던 이 거리를 지금 나는 무디게 톱질하는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했다. 너무도 무모한 내 꼴을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다. 분노가 사라진 뒤 재와 같이 싸늘하게 식었다. 집에 이르렀을 때는 온몸이 땀에 젖었으면서도 아래 윗니를 딱딱 마주치며 떨었다. 나는 오랫동안 방바닥에 덮어놓고 앉아 있었다. 내 길지 않은 인생에서 나는 언제나 가장 교만했다. 내가 제일 예쁘고 내가 제일 귀염을 받고 내가 제일 재주가 많고 그러나 지금은 싸우기도 전에 져버리고 마는 나다. 내 한쪽 다리가 내 몸뚱이를 받칠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마음에도 버티어나갈 아무것도 없다. 이쯤 되고 보면 내 목숨 또는 우리의 생활은 파산인 것이다. 나는 어떤 의미로나 이 이상 더 견디어 나갈 도리가 없다. 하면 나는 이제 우리 생활의 총결산을 가장 정직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릇 한 개의 부부 생활이 해소되는 때는 그 아내 된 자가 그 남편 된 자에게 변상해서 받아야 할 것이 있다. 혹 어떤 아내는 위자료 2,000원을 청구하면 재판소에서는 훨씬 깎아서 500원을 판결을 내린다. 나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이것은 내게 불구자적 약점이 생길 때부터 생각해온 문제다. 나는 내 남편도 나와 같이 다리 하나가 병신이 되기를 바랬다. 남편의 다리 하나,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다리 하나쯤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하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그의 목숨,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생명을 받아야 겨우 수지가 맞을 것 같다. 이것은 내 계산서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 된 자의 계산서일 것이다. 밤이 어지간히 깊어진 모양이다. 스토브에 불이 꺼진 지 오래라서 추워서 견딜 수 없다. 아무리 잠이 아니와도 저 나무 침대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보다. 집을 떠나 7의 밤을 뜬 눈으로 세워도 조금도 피로를 모르겠다. 기적이란 아마 이따위겠지. 나는 아직 살인을 하지 않은 채 이곳으로 왔다. 받을 것을 다 못 받고 그대로 주저앉은 것이 모든 아내 된 자의 약점이요 애교인 모양이다. 나는 얼마 동안 이곳에 더 머무를 것이다. 내 계산서를 완전히 청산할 때까지 이 땅에 더 있을 것이다. 이 땅은 마적이 있어서 좋고 돼지가 죽은 아이 시체를 물고 뜯어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좋고 죽음 같은 고독이 있어서 좋다.